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고민해봅니다. 우리 생활 속 경제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 먹고 사는 이야기쇼. 경제 가마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가족들이 집으로 갔습니다. 어우, 그 명절 정말 만나서 기분 좋았는데 아쉽습니다. 네. 아, 잠깐만요. 근데 네. 말씀을 굉장히 아쉽게 하시는데 표정은 왜 웃죠? 어머, 들켰어요? 아, 명절 끝나니까 이런 기분이네요. 예. 어때요? 잘 보냈어요? 아, 저 경우는 좀 일이 좀 많아서 네. 추석 당일만 좀 쉬고요. 다 일을 했습니다. 아, 근데 주변에 보니까 대체 휴무일까지 이용해서 해외 나갔다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나야말로 명절 증후군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그 명절 할 때 말이야 손이 커가지고 내가 조금만 하면 된디 전을 그냥 매체반씩 하지 또 잡채하지 뭐 갈비제제 한시도 이 손을 내놓고 있을 수가 없어. 바쁘셨어. 그리고 몇 끼니마다 그냥 그 대식구들 밥 차례 상차례다 갖다 바쳐야지 설거지고 뭐고 아이고 말도 말어. 와, 진짜 눈물이 좀 맺히시네요. 그 얘기 하시면서 정말로. 그러지 나 한이 좀 맺힌 것 같아. 네, 주부들이 지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부부간에도 그런 얘기들을 하시죠. 아, 왜 시댁을 먼저 갔냐, 친정을 먼저 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왜 나만 운전을 해야만 했냐 이러면서 약간 그 다툼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또 홍 변호사는 웃음꽃이 만발한 거 보니까 잘 보내셨나 봐요. 저는 올해 제가 경제 가마솥에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족들, 친지들 사이에서 제가 스타가 됐어요.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홍스타 하면 저로 착각을 한다니까요. 네, 저도 같은 네. 먹고 사는 이야기쇼 경제 가마솥. 자, 오늘은 한 가지 주제를 길게 가볼까 합니다. 예, 어느 때보다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재밌게 꾸며질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가마솥은 열어봐야 됩니다, 이 시간에. 아, 그럼요. 네, 제 시간이죠. 제가 오늘 특별히 제 이름 김기열 석자로 삼행시를 이용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운을 띄워주세요. 김기리, 송병철, 허경환 잘생긴 개그맨 참 많습니다. 기열이도 그중 하나인데요. 그중에서 특히 제가 돋보이는 건 열심히 합니다. 제가 제일 열심히 해요. 이 후배 것들아 이거 노리지 마. 이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달팽이 인형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오늘의 주제와 그 달팽이. 뭐냐 이 달팽이 크림이 요새 유행이에요. 요새 이렇게 한절기잖아요. 예. 달팽이 크림을 바르면 끈적끈적하니 수분이 좋고 멋쩍해갖고 저도 한번 발라봤거든요. 네. 좋더라고요. 미용용품. 미용용품. 네. 요새 관심이. 미용이 아니라 네. 요새는 그 먹방이 대세거든요. 그런가? 먹방. 이 달팽이 하면은 또 요리 잘하시는 분을 제가 알아요. 짱프랑스와 셰프이라고 목마르트 언덕에서 장사하시는데 월 매출이 괜찮아요. 아주 기똥차요. 먹어보면 맛이. 그래서 뭐 그 셰프, 그러니까 외식 산업 뭐 이런 게 아닐까 싶네요. 달팽이 하면 좀 느리다 해서 뭐 느림의 미학도 있을 것 같아요. 달팽이 하면 생각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슬로우시티. 그거 맞는 것 같아. 나 바꿔. 미용 사업이 아니라 예. 슬로우시티. 슬로시티. 그것도 맞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제 주거 문제에 좀 예민하다 보니까 달팽이를 보니까 달팽이가 짊어지고 다니는 집 그래서 이 관련해서 민달팽이 유니온이라는 그 주거 안정을 꿈꾸는 청년들의 모임이 있어요. 지금 이사철이잖아요. 그래서 주거 문제나 뭐 집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역시 답 사이로 막 간 사람들과는 다르게 정답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전세 대란입니다. 말 그대로 전세 대란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값이 집값의 90%, 심지어 매매가를 웃도는 기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10곳 중 1곳 이상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114가 지난 한 달간 매매와 전세 거래가 동시에 있었던 수도권 1,200개 주택을 조사한 결과 12%인 155건의 전세값이 매매가의 90% 이상에 계약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12%, 경기도는 13%, 인천은 8%가 전세가율 9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전세값이 매매 가격과 맞먹을 정도로 치솟은 것은 저금리 기조 속에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져 전세 물건은 씨가 말랐기 때문입니다.
전셋집이 없다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워낙에 물량이 없다 보니까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어섰다 뭐 이런 얘기 들리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전국의 평균 그 전세 가격이 지난 8월 기준 이미 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말은 전세 물량의 절반 이상이 2억 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한데 이렇게 절대 금액도 높긴 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죠. 이 전세가율도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이 전세가율이 70%를 넘어갔고요. 특히 서울과 대구, 광주 등 이 도시들은 대도시는 이 전세가율이 90%까지 가는 곳도 있습니다. 이 무서운 상승세에 더해져서 매매가보다 전세금이 더 비싼 시세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보통 옛날에는 왜 우리 전세 살 때 집값의 40%에서 50%면 전세 살았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집값보다 전세값이 더 비싸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무서운 상승세가 우리 지역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전북 지역의 이 전세가율은요 76%로 서울, 광주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이제는 뭐 사실은 전세 가격에 돈을 조금만 더 보태면 집을 살 수 있는 수준까지 지금 도달할 지경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집을 좀 큰 평수로 한번 이제 또 전셋집을 마련해서 이제 다시 가보려고 했거든요. 그것도 없어. 야, 차라리 사는 게 나서 이 말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갑자기 전세금을 뭐 2억 가까이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그냥 사버렸다 이제 그런 친구도 있어요. 네, 서울은 올해 특히 강남발 전세 대란이 온다고 합니다. 원래 강남이라는 곳 자체가 학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사를 오곤 하는데요. 올해는 특히 올 연말 강남에 대단히 재건축이 여러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2만 5천여 명의 주민 정도가 집을 비워줘야 된다. 네. 와, 전라북도의 저 무주군 인구가 전체가 주민등록수로 한 2만 5천 정도 되거든요. 무주군 전체 주민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이사를 간다는 생각, 야 이거 어마어마하죠. 이게 그 한 군데에서 그냥 그 많은 인원이 지금 옮겨야 된다 하는 상황인데 사실 전세 물량은 부족하고 거기다 대고 전세 수요는 아까 같이 한 2만 5천 명이 지금 움직여야 되고 전세 가격은 폭등해서 쫙 올라 있고 그러니까 그 인근 외곽 지역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외곽 지역도 역시 또 수요가 많아지니까 전세 가격이 또 오르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강남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서 있어야 되는 전세 난민이 지금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심각한 문제이긴 하죠. 네. 유럽에만 난민이 있는 게 아니네요. 집값보다 비싼 전세가가 나오게 되고 또 이렇게 전세 난민이 생기는 것은 현저히 전세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올 가을 전세 대란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세요. 아, 오랜만이네요. 아, 반가워요. 잘 지냈죠? 네. 잘 있었어요? 추석 때 뭐 했어요? 아픈 데는 없고? 감기 안 걸렸어요? 여자친구 잘 있어요? 네. 밥 먹었어요? 이따 끝나고 뭐 해요? 잘 가요. 네. 자, 숫자로 보는 전세 대란. 네, 가마솥이 쫙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 안에 도대체 어떤 또 얘기가 담겨져 있을까요? 네. 자! 1.5. 1.5. 아, 전세 대란과 1.5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볼 것도 없이 1.5 하면은 예전에는 뭐 사람들이 금리에 대해서 기준금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랬는데요. 요즘에 하도 이 부채 공화국이 되다 보니까 1.5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 이렇게 또 쉽게 맞추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1.5는 거의 이제 전 국민이 다 아는 것 같아요. 저 몰랐어요. 자, 1.5는 사상 최저 금리 1.5 맞습니다. 글쎄요, 전세 대란에 어떤 영향을 미친 걸까요? 그 현재 저금리 정책은 그 전세 대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금리가 높았을 때는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전세금 받아가지고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하면 수익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이자 수익이 많지 않거든요. 따라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로 주느니 차라리 월세로 전환해서 세입자로부터 직접 월세를 받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주택 임대차 거래 중에서 월세 비중이 1년 사이에 27%에서 올해 45%까지 증가했습니다. 매물의 절반이
월세라는 거네요. 네. 근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게 월세라는 게 그냥 없어져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깝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수치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전 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했을 때 이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수치를 의미하는 거죠. 지난 7월 기준 보면은 전국 평균 이 전 월세 전환율이 7.4%입니다. 그리고 이걸 지역별로 따져보면은 경상북도의 경우에 한 10.6%로 지금 현재 1위고요. 네, 충청북도가 9.9%, 우리 지역이죠. 전라북도는 9.1%를 기록해서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억 원짜리 전세를 내줬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집주인 입장에서 이거를 이제 월세 전환율로 계산하면 7.4%로 적용을 했을 때 약 한 74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럼 740만 원 월세로 받아야 되니까 또 이 12개로 나누면은 한 달에 한 약 62만 원 정도가 월세로 이 1억 원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게 정해집니다. 근데 이 집 주인이 1억 원을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을 때 아무리 뭐 발품 팔아가지고 이리저리 머리 써봐야 한 연 2% 정도 소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금융소득을. 근데 2%면은 약 한 17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로 받은 것이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약 한 45만 원 정도 더 이익이니까 자꾸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죠. 아까 말한 대로 그리고 또 요새 1억 원짜리 전세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월세로 해도 그냥 45만 원이나 이익이니. 전월세 전환율 같은 경우 이걸 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준금리의 4배 그리고 10% 둘 중에 낮은 것을 전월세 전환율로 적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아까 1.5%라고 했으니까 기준금리의 4배인 6%하고 10% 중에 더 낮은 6%가 현재의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10%가 넘게 나오는 이유는 이 전월세 전환율 적용 자체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유지되는 중간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재계약을 한다든지 이사를 새로 하면서 계약을 새로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이 상한선을 넘는 거죠. 유례 없는 저금리 시대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 수익이 없으니까 월세로 전환해서 받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식으로 쭉 이루어지면 전세는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전세?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시중에 전세 씨가 말랐다고 그래요. 이게 이 전세 제도 자체가 사실상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주거 형태 그런 거거든요. 그동안 이 전세 제도가 쭉 우리 주택 시장에서 유지되어 왔던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저금리 시대지만은 예전에는 상당히 높은 고금리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받아서 자, 은행에다가 넣어놔도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 인구 구조도 좀 변하고 주택 공급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집값이 상승된다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 사회에서 조금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되고 금리는 지금 아까 말했다 1.5 최하 수준이니까 전세금 받아가지고 뭐 은행에다 넣어놔봐야 수익 안 내니까 자연스럽게 집을 소유한 사람이 당연히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그런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한번 살펴보면은 전체 65%가요. 앞으로 전세는 좀 사라지고 이제 월세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 이 주거비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 실제로 작년 4분기에서 올 1분기까지 딱 1분기 만에 지금 올라가 있는 실제 주거비 상승률을 살펴보면은 13%가 늘어났습니다. 통계청이 이 통계를 조사한 지금 12년 동안에 가장 높은 지금 상승률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월세가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그 상승률이 이렇게 높아진다고 그러면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굉장히 좀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야, 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요. 저 신인 개그맨 때 생각나네요. 그때는 수입이 일정치도 않고 이제 그냥 잠깐 나갔다 오는 거라 100만 원이 안 됐었거든요. 서울에 전세를 얻으려면 이만한 거, 코딱지만한 거 얻으려면 한 2,500만 원 정도는 줬어야 됐었어요. 그것도 중심지 말고 변두리로. 근데 이제 그러면 그 돈이 없으니까 천에 얼마 이렇게 하면 30만 원, 40만 원씩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 그거 내면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세입자들의 그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34.5%였습니다. 그래서 홍수타님 말씀처럼 그 소득의 상당 부분을 주거비에 지금 쏟아붓고 있는 현실인데 소득이 낮은 계층은 이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저소득층 세입자의 경우는 소득의 41%나 주거비로 지금 지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유럽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부분 이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25% 이상이 되면은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고 정책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세가 계속 줄어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금리로 인한 월세 전환 때문이었군요. 예. 자, 이제 다음 가마솥 열어보겠습니다. 네, 숫자로 보는 전세 대란 두 번째입니다. 36.7. 36.7. 옛날에는 왜 아파트 할 때 뭐 24평형 평을 썼잖아요. 36.7평형 아파트를 실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해요. 그 전세를 얻으려고 하면은 36.7평짜리 전세 아파트나 뭐 집이 없다 이 말일까. 아, 답이 확 안 나오네요. 저희가 지금 전세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 자금 대출 증가율입니다. 그런 게 1년에 전세자금 대출이 36.7%가 올랐다는 거 아니오? 엄청나네, 엄청나. 네, 전세자금 대출이 지금 최근에 정말 급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2012년에 전년 대비 약 29%가 상승했고요. 2013년에는 약 20%가 상승했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저금리 기조에 들어간 작년 2014년에는 무려 36.7%까지 대출의 증가율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대출금을 받아서 전세금을 마련하는 현실이니까 이만큼 올라가 있는 전세값이 안 떨어지고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뭐만 하면 계속 올라가네요. 네. 뭐 오르는 거 말고 내려가는 건 없나요? 그 뭐 내려가는 게 하나 있기는 하죠. 뭐죠? 뭐 실제로 뭐 다 오르기만 하니까 내려가는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좀 우울한 얘기입니다. 바로 이 전세 가구가 실제 소비에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내려가고 있는 거죠.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전세 가구가 1년에 벌어들인 작년도 소득이 약 한 4,7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세금이나 뭐 각종 뭐 그 연금 등 비소비 지출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뭐 대출 받은 비용 있잖아요. 네. 그 비용을 또 이 감안해서 차감을 하면은 실제로 가처분 소득 본인이 쓸 수 있는 돈은 3,15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작년에 이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으로 1년 동안 올려준 돈이 평균이 1,38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총 3,150만 원 중에서 1,380만 원은 구경조차도 못하고 없어져 버린 거죠. 한국은행이 발표한 그 보고서에 의하면 과거에는 소득이 증가하면 그에 반응해서 소비도 같이 증가하는 이런 양상이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게 소득이 증가한다 할지라도 같이 움직여주는, 즉 같이 증가되는 이 소비의 부분이 아주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의하면 특히 전세 가격이 급등했고 최근 들어서 또한 월세 비중이 확대됐잖아요. 이런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이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 커져서 이 전반적인 소비 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벌어들이는 실제 소득, 가계소득 대비 이제 전세 가격 비율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3배 정도가 전세 가격이었었는데 이게 작년에 갑자기 자기가 1년 벌어들이는 총 소득의 4.5배로 푹 뛰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 증가율보다도 전세 자금 증가율이 엄청나게 높아져 버린 거예요. 월세가 10% 정도만 올라도 평균적으로 소비는 한 0.2% 정도 줄어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요. 저소득층에 있어서는 0.9%가 내려가 버려요. 쓸 돈이요. 왜 그러냐면 소득 자체가 작으니까. 그래서 저소득층에다가 엄청난 소비 충격, 소비가 떨어지는 충격을 주게 될 거예요. 네. 주거비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니까 가계 소비가 없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어렵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판넬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로 보는 전세 대란 9.2. 9.2? 드디어 제가 아는 게 나왔네요. 9.2, 9위. 9위 하면 또 전기 통닭구이, 뭐 치킨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네. 치킨을 줄여야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결론은 치킨을 좀 덜 먹어야 집을 살 수 있다. 그렇죠. 아, 네. 예. 자, 9.2.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바로 지난 9월 2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입니다. 지난 9월 2일 날 그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저소득, 독거, 노인들, 이 대학생들 이게 주거의 취약계층들이에요. 여기를 위해서 주거를 지원을 하겠다 이런 대책을 하나 발표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뉴스테이 사업을 본격화하겠다. 세 번째로는 원스톱 주거 지원 안내 시스템을 만들겠다. 네 번째 도심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4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번 9월 2일 날 발표한 내용이에요. 제가 실제 국토교통부의 보도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전체 31페이지짜리 분량의 보고서입니다. 네. 보도 자료인데 가을 전세 대란을 위한 대책은 제가 찾아봤어요. 꼼꼼히 읽어봤는데 아무리 꼼꼼히 읽어봐도 직접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표기에는 딱 2줄밖에 없습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단기간 내 전월세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매입, 전세, 임대, 조기 공급을 추진한다. 원래 애초에 연말까지 공급하기로 했던 이 3,000호의 입주 시기를 단지 10월까지로 앞당긴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좀 나머지를 좀 살펴보면은 나머지도 뭐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한다, 그다음에 행복 주택을 증축한다 이런 사업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 판단했어도 아마 최소한 몇 년 이상 걸릴 그런 사업이라 당장 이 전세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정부가 9월에 시작이 이걸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올 가을 전세 대란을 대비해서 정말 야심차게 준비를 했구나, 야심차게 발표를 했구나 딱 생각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별로 쓸만한 게 없네요. 원래 현 정부의 주택 공급 그 핵심 정책이 행복주택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절반 정도의 임대료로 뭐 이 공급을 하겠다. 최초 계획은 20만 호 건설이었거든요. 2017년까지. 근데 그마저 지금 수정된 게 14만 호로 지금 공급 목표량을 좀 수정을 했고요. 지금까지 착공된 행복주택은 12,000가구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마저도 뭐 서울 목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는데 주변에서 집값 떨어진다 자꾸 항의가 들어와가지고 아예 지구를 자체를 해제해버렸어요. 근데 아직 지금 미착공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유사한 사항으로 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면은 추가적으로 또 해제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주택 공급에 또 막강한 또 이 차질이 좀 예상되죠.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집 없는 서민들한테 지금 좀 싼 집을 준다는데 그걸 왜 반발들을 하시는지 참 모르겠네요. 아유, 진짜 제가 여기서 오늘 국토교통부 장관님께 단호하게 네.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아니 진짜 좀 그러시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싼 집을 줘갖고 이렇게 딱 하는데 거기서 반발하잖아요. 제가 그분들 참 설득 잘합니다. 웃기기도 해드리고 다 이렇게 넘어와요 저한테. 그러니까 행복주택 좀 많이 좀 지어주시고 저도 어떻게 안 될까요? 사랑합니다. V 주거 대책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면 그 부동산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이번 대책이 올 가을 전월세 난 해소에 효과가 있을 거냐고 물어봤는데요. 네. 이 중에 전문가의 70% 정도가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모든 전문가가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의 90% 이상이 월세 가격 자체가 현 상황을 유지하거나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가을 전세 대란 해결이 안 되구만요. 전세 산 사람들 마음만 설레게 하고 무엇이 좋은 것이 없을까 기대를 하고 만들어놨어. 근데 유감스럽게도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에서 어떤 부동산이나 또는 주거 안정 대책을 위해서 정부가 발표를 한 8차례의 그 내용을 전부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7번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어요. 이게 바로 뭐냐? 내용을 살펴보니까 다 규제를 풀어버린 거예요. 자꾸 이게 풀음으로써 무엇을 노렸느냐? 주택을 매매를 활성화하겠다는 거예요. 전월세 사는 그 사람들의 서민 안정 대책이 아니었다는 것을 연구원에서도 다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 정책은 이렇게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고 또 저금리 기조도 유지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글쎄요, 우리 세입자들 형편이 좋아질 리가 없는데요.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저금리도 문제지만은 이 전월세 세입자들이 집주인한테는 한없이 약한 존재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네.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이제 을의 위치에 놓인다는 게 그게 더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수령이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를 20에서 25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20에서 25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일러 생산 연도를 봤더니 1999년이에요. 16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집주인분한테 전화를 해서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아니 들어오기 전까지는 멀쩡한 보일러가 왜 고장이 났대?
그럼 내가 왜 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옥신각신했던 적이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전월세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아니면 집주인한테 해달라고 해야 되나 애매한 경우 참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임대차 법률 상식을 저희가 상황극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이 코너를 위해서 우리 제작진들 밤새서 준비할까 하다가 그냥 먹는 거 먹고 잘 거 자면서 준비를 했다고 그러네요. 자, 별난 전월세 상황극을 잘 보고 OX 퀴즈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유, 잘 있었어? 아, 오셨어요? 예, 예. 어쩐 일로? 그 계약이 얼마 안 남았잖니. 한 2, 3개월 남았나? 예, 전세 계약 말이요. 예. 그 어떻게 하려고? 아니, 그니까, 다른 데로 이사 가기도 그러니까 좀 더 살았으면 해서요. 예. 그래요? 살라고? 그냥 또 더 살아도 되잖아요. 뭔 소리요? 그럼 보증금도 조금만 올려야 쓰겠어. 보증금이요? 그래요. 지난번에 올려드렸잖아요. 아이, 그때는 조금 올렸잖여. 응? 지금 얼마더라? 가만히 있어봐. 2억 5천에 살고 있지? 예. 그럼 4억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게. 한 1억 5천 올려야 쓰겠구만? 얼마요? 1억 5천. 1억 5천이요? 지금 150만 원 넘는데 1억 5천 올려달라고요? 아니, 그렇게 올려야 돼. 왜냐면 이 주변 집값이 말이요. 너무 많이 올랐다니요. 그럼 우리만 싸게 살 수 있까니? 그리고 내가 그동안 많이 싸게 잘 봐줬지, 뭔 소리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꺼번에 1억 5천을 올려달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방 빼든가. 아, 뭘 방을 빼요? 아이고, 누님,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면 어느 곳으로 가오리요? 이염동술 안에. 딸놈아, 내가 너 갈 길까지 일러주랴! 썩나? 이야. 과연 집주인이 4억 원까지 올려달라고 했던 그 돈 1억 5천을 더 올려달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전세 보증금.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다 O, 그렇지 않다 X.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 주인이게 둘, 셋. 셋. X. 네. 왜 X라고 생각하셨어요?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긴 한데 금액이 일단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한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 주인이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줘야 됩니다. 싫으면 나가야 됩니다. 이 주인이 그것도 모르고 내가 올려달라고 했겠어.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기한이 되었으니 올려달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계약이라는 게 청약이 있고 승낙해서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서로 협의가 안 되면은 끝나는 거지. 그거를 뭐 금액을 굳이 정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요? 네. 자, 대다수의 분이 지금 O라고 든 상황이고요. 또 다른 홍스타, 네, 홍호성 변호사가 정답을 알려주시죠. 네, 정답은 O입니다. 예. 대부분 사람들이 맞춰주셨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기존에 계약하고 있는 사람하고 중간에 1년에 한 번은 보증금을 경제적인 변동을 이유로 5%까지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계약 중간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방금 상황극에 있어서는 기존의 계약이 만료된 다음에 새로운 재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그 5% 보증금 증액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서구 씨가 보증금을 맞춰주든지 협의를 하시든지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새로운 집을 구해서 이사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주변에도 재계약 기간에 보증금 문제로 이사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법적으로는 이게 전혀 문제가 없었다. 네, 요 말씀이었네요. 또 알아야 될 것이 저희가 뭐가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중요한 게 여러분 확정일자 다 받아야 되는 거 알고들 계실 텐데요. 이 확정일자가 처음에 그 계약할 때 받아 놓았다 하실지라도 재계약 시 이 계약 금액이 변동이 있다면 그 변동분 특히 증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또 확정일자를 꼭 다시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또한 재계약할 때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에 예전 계약서는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버릴 수도 있는데 꼭 이전 계약서도 같이 보관을 하셔야지 뜻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문제 시에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우리는 왜 그 전 계약서는, 새로 계약서를 쓰면 전 계약서는 효과가 없다고 해갖고 싹 치워버리거든요. 당연히 깨끗하게 치웠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치우면 안 되겠네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계약할 때 보면은 그 전세권 설정 있잖아요. 그리고 뭐 확정일자 뭐 동사무소에서 받아야 그걸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전세권 설정을 먼저 받는 게 낫나요? 아니면 그 임대차 그 확정일자 요거를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세권 설정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거 두 개의 효력은 동일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세다고 얘기하시는 게 전세권 같은 경우는 바로 전세권에 기해서 경매 청구가 가능하지만 확정일자만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그 집행 권한을 얻어가지고 경매를 할 수 있으니까 좀 시기적으로 좀 더 걸린다는 그런 차이만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쉽게 말해가지고 등기부 등본 저희가 떼보잖아요. 등기부 등본상에 뭐 홍석우 씨가 여기에서 지금 세입자로 들어가 있다. 거기에 지금 기록을 해놓는 것이거든요. 전세권 설정 같은 경우에. 확정일자는 이제 주민센터 같은 데 가가지고 계약서 갖고 가서 내가 이 날짜에 이 들어온 것처럼 이 도장을 한 번 딱 박아놓으면은 이제 이 확정일자가 딱 잡혀드리는 거죠. 그 이광성 씨가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전세권 설정하고 확정일자를 선택할 때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차이가 있거든요. 그 우리가 전세권을 설정하면 등기를 하자마자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런 아주 악질적인 집주인 같은 경우 오전에 세입자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해놓고 오후에 가서 은행 가서 대출 받아가지고 근저당을 설정해버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1순위인 줄 알았는데 자기는 그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니까 갑자기 2순위로 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후 4시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는 게 아무래도 근저당 설정하는 그 은행 마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후 4시 이후에 받는 게 또 안전하고요. 그리고 더 안전하게 하려면 특약 사항으로서 확정일자를 득한 이틀 후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특약 조건을 더 걸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좀 확정일자 받는 거에 팁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지난 9월 14일부터는요. 그 대부분 온라인 등기소라고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돼요. 예, 거기 가서 통해 갖고 아까 뭐 면사무소라든지 동사무소 이런 데 가지 않고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가 지금 있게 되어 있어요. 자, 계속해서 상황극 두 번째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왜 아유, 그래? 뭔 일이요, 이것이? 아니 잘 오셨어요. 네, 왜? 아이고 뭔 놈 변기가 하여튼 마켓 사서 나 진짜 환장하겠네. 아니 내 힘을 못 주겠어요. 아, 그러면 멀쩡하던 변기가 왜 그려? 참말로. 고쳤어. 아니 무엇을 고쳤어요? 뭐만 하면 맥히고 이러는데 이걸 뻥 뚫어야 내 속도 뻥 뚫릴 것 같아요. 아니, 멀쩡하던 변기가 어떻게 썼까니? 그렇게 튼튼한 이 변기를 어떻게 썼어? 어떻게? 아이고, 참말로. 어떻게 내가 뭐 썼까니? 부숴먹은 것도 아니고 이게 안 나간다니까요. 안 내려간다니까요 물이. 그래서 나한테 고쳐달라고? 그럼 고쳐줘야죠 집주인이 이게. 아니, 살다가 고장난 것을 처음에 이사 올 때 나한테 이것이 멀쩡했잖여. 내가 여기서 그럼 나오는 것이 뭐 이게 맥히는 것이 한디요? 이거 아니. 쑥쑥 나가야지. 아무튼 못 고쳐줘. 고쳐줘요. 살던 사람이 고쳐서 살아야지. 나 처음에 이사 올 때 내가 멀쩡했잖여. 아 또 좌우지간 고쳐줘요. 아니, 못 고쳐줘. 고쳐줘요. 됐어. 고쳐줘요. 고쳐줘요. 아유, 실감 납니다. 네, 실감 저는 나요. 김현 선생님 그렇게 안 봤는데 네. 진짜 저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 뭔 소리요. 나 인정 많은 사람이요. 참말로. 아유, 시청자 여러분, 이거 어디까지 연기고요. 연기력이 좀 좋다 보니 이해하세요. 그리고 저 아주 인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상황극. 네, 여러분 질문 듣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일 때 과연 세입자 홍석우는 변기 수리 비용을 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세요. 에? 교수님은 왜 중간을... 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이미 계약서에 사용하다가 했을 때는 예를 들어 몇 퍼센트 정도를 주인이 부담하고 몇 퍼센트를 세입자가 부담한다고 명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안 돼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계약서 구조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두 분 간에 잘 합의를 하셔가지고 일부분은 이쪽에 일부분은 저쪽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집주인도 이해를 하셔야지. 뭔 세입자마다 그렇게 하면 쓰겠어. 그런 게 살다가 고장난 것은 고쳐서 쓰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홍수타가 고쳐야 된다. 있는 사람이 더 한다는 말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게 새 거가 아니었잖아요. 나도 쓰고 그 전에 넘도 쓰고 또 딴 양반도 썼을 그것을 내가 다 내라고 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됩니까? 못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정신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빨리 알려주시죠. 정답은 O입니다. 오! 약간 이제 애매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집주인은 세입자가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집을 유지해야 할 때 그런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파손일 경우에는 세입자 본인이 사소한 어떤 수리비는 부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겨울철에 왜 보일러 같은 거 이렇게 한 번씩 고장 나잖아요. 고장 나면 주인한테 고쳐달라고 막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가 고쳐서 사는 거예요, 세입자가? 보일러 같은 경우는 고장 난 경우에 겨울을 나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은 수선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고 어떤 단순한 수선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대규모 수선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집주인이 수선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보일러를 고쳐줘야 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인 그 집주인으로 하여금 이걸 수선해달라 요구를 할 수 있고, 자기가 먼저 수선하고 나중에 비용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세입자가 고의로 부쉈거나 사용상의 과실로 만약에 그걸 훼손을 시켰다고 한다면 세입자 본인이 해야지 맞는 거겠죠. 뭐 복잡하네요.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이게 상황마다 다르고 기준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실제 상황에서 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법무부에서 2013년도에 표준 임대차 계약서라는 것을 제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계약서에 따르면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에 그 집에 어떤 수리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집주인에게 어떠한 부분을 수리를 해달라는 것을 미리 확인하고 체크하도록 돼 있고요.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그걸 고치겠다 이런 것을 기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일단 집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서로 원만하게 협의해가지고 각각 그 자기가 맡아야 되는 의무를 다 규정을 해놓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항목별로 다 나와 있어요. 무슨 항목, 보일러, 뭐 표준 계약서를 하더라도 좀 일일이 다 체크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제도를 조금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네. 별난 전월세 세 번째 상황극 김배우, 홍배우 부탁해요. 아이고 정들었는데. 아유, 왜 잘 있었어? 오셨어요? 왜 그래요? 제가 먼저 좀 집을 빼야 될 것 같아요. 왜? 몇 달 남았잖여. 예. 아이고, 지난번 변기통 그 사건 때문에 서운했어? 아니 뭐 아유, 서운이 생각 말어. 그냥 있어. 아니에요. 왜? 그것도 좀 있긴 하지만요. 어차피 이제 제가 이사 갈 때가 됐잖아요. 11월이 만료잖아요. 근데 그래. 다른 집 봤는데 전망도 좋고 여기보다 좀 가격도 좀 저렴해요. 그래서 제가 한 2달 정도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그 전에 좀 먼저 빼려고요. 좀 빨리 빼주세요. 그래요? 아이고, 뭐 좋다. 그건 좋은 놈 해놨다는데.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고. 예, 그런데 예. 먼저 방 빼준 대신 계약할 때 중개수수료는 내주고 가. 그걸 왜 저한테 내라고 그러세요? 그거 뒤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받으면 되잖아요. 뭔 소리요? 거기 사정 봐서 내가 먼저 빼주는데 나도 그냥 먼저 빼준 대신 나도 손해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건 내야지. 엄마? 아이고, 그럼 누구? 제가 이혼변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방을 하나 구하고 싶습니다. 이 방을 제가 좀 들어와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드려도 중개수수료는 내야 돼. 아가씨 그냥 계약해요. 상황극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봤습니다. 과연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할까요? 내야 한다 O, 안 내도 된다 X.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내야 된다. 내야 된다. 전부 O를 드셨어요. 내야 된다. 사실 저도 O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이사를 갈 때 네. 저는 2달을 늦게 나갔어요. 얘기를 하고. 2달만 더 있을게 그럼. 알아서 하세요. 괜찮아요. 나갈 때니까 내라는 거예요. 네. 다 낸다고. 그래서 저는 내고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요.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답은 X. X. 전부 다 틀리셨습니다. 왜?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에 일찍 이사를 하는 경우에 그 중개 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한다. 이런 특약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대부분 계약 종료 전 2, 3개월 내에 이사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요즘에 전월세난이 심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약의 종료라고 보거든요. 계약의 당사자는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한다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우리 김현 선생님이 중개 수수료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보증금 있잖아요. 그것도 그때 같이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근데 처음에 정해진 계약이 2달이 남았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2달 먼저 보증금을 미리 이렇게 반환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죠. 네, 뭐 어쨌든 중요한 건 보증금이잖아요. 보증금. 네. 제일 중요한 거. 근데 보증금을 일찍 돌려받지 못하면 새 집으로 이사 갈 때 좀 어렵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빨리 받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가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일찍 돌려받는 대신에 중개수수료를 조금 대신 좀 이 세입자가 지불하는 이런 관행. 우리 지금 뭐 사회에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일찍 빼주는 대신만큼 그 짧은 기간에 그 이자만큼을 세입자가 이제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왜 정부가 얼마 전에도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반값 복비 시행. 그러면 이런 때 이렇게 중개 수수료 이런 복비가
좀 싸졌나요? 치솟는 진짜 전셋값 때문에 이 소위 말하면 반값 복비까지도 지금 등장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경우에 지금 3억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없고요. 3억에서 6억 원 사이가 예전에는 기존에 0.8%가 상한선이었거든요. 그걸 절반으로 해서 0.4%를 상한선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3억 원에서 6억 원 사이만 반값 이러면 애지간한 아파트는 전주에서 사는데 왜 꼭 이 구간만 딱 이렇게 정한 거예요? 기존에 이 법에서 정한 중개 수수료를 보면은 매매 같은 경우에 2억 원에서 6억 원 사이를 보면은 거기에서 최대 0.4% 지급하면 됐거든요. 근데 이 임대차 계약에서 이 겹치는 3억 원 이상의 구간은 중개 수수료율이 최대 0.8%입니다. 3억 원 이상의 경우에 매매가 임대차보다 복비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죠. 보통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전세를 지금 구하는데 오히려 이 매매하는 것보다는 더 불이익을 받으니까 중개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해당 구간을 줄여준 거죠. 0.8에서 0.4로요. 실제 3억 원짜리 전세를 계약했을 경우에 기존보다 120만 원이 절약된다고 하니까 이걸로 기존 세입자들이 조금 한숨을 돌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택 보급률이 118%인데 자가 보유율 5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주택이 없는 거죠. 주택 보급률이 118%면 엄청난 건데 그러면 집이 남아 돌아야 맞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남아 돌지만은 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부 소수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 주택이 공급이 되는데도 일부 국민들에게 일단 주택의 소유가 한정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최근 그 서울시가 조사한 결과에 보면은 좀 극단적인 얘기는 있지만은 한 가구가 최고 277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례가 나왔어요. 아마 이분은 주거의 목적이라기보다는 투자의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를 해서 소득을 올리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을 조금 정상화시키는 것이 좀 필요해요. 누가 봐도 이상하죠. 주거 정책을 조금 국가에서 잘 개발해야 될 거고요. 서민들을 위해서는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정책을 좀 따로 해서 이렇게 정책과 이런 주거복지를 따로 정부에서 시행을 해서 내놓았으면 좋겠어요. 최근 뉴욕의 사례를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타이틀 보시면은 Vote to Freeze Regulated Rent on One-Year Leases라고 나와 있는데 그 임대 기간이 1년짜리 이 아파트에 대해서 그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이 뉴욕은 특이하게도 집주인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없는 시에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한 100만 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년짜리 임대 기간인 아파트에 대해서도 맥시멈 2% 상한을 두고 2%까지만 올리기로 의사결정을 했거든요. 이런 선진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지자체 장들도 좀 많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월세 상한제라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건데요. 임대료 인상분을 상한선을 더 가지고 소위 말하면은 그 임대료 폭등을 막자는 게 이 법을 만든 취지인 것 같아요. 이미 그 해외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도입한 국가들이 좀 많습니다. 뭐 캐나다 사례를 보면은 주마다 약간씩은 다른데 2에서 한 3% 정도 이상은 못 올리게 그렇게 임대료 이 상한제를 좀 규정하고 있는 동네가 많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법으로 딱 정해놓으면은 2년마다 돌아오는 올려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시는 분들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 갑자기 어렵게 말했는데 1억 올려달라고 했더니 2년 지난 다음에 저 1억 5천을 또 올려주셔야 되겠어요. 이제 이렇게 막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이게 법으로 딱 정해놓으면 그런 건 없겠네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전월세 상승폭을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뭐냐면 임대차 계약 기간 2년이 끝난 다음에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그 계약을 한 해 이상 연장해달라 이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러면 집주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 계약갱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임차 기간이 길어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서도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개인은 한 3년 정도를 요구할 수 있고요. 법인은 한 6년의 임대 기간을 요구할 수 있어요. 갱신 시. 특히 독일 같은 데는요. 아예 처음부터 무기한
그 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집주인이 세입자 연장 안 해주겠다. 그럴 때는 연체가 한 3개월 이상 있었다더니 또는 뭐 세입자가 집을 아까 뭐 막 어떻게 하듯이 심각한 수준으로 집을 막 부숴버렸다더니 막 그것도 법원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집주인이 공식적인 판결을 받아야만 계약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독일이요. 아, 독일은 그냥 대단해요. 예, 아까 그 말씀 무제한입니다. 무제한으로 그냥 사라고. 아니 뭐 하나 못하는 것이 없어. 교육이면 교육 뭐시 꼭 엄친아 같아. 엄친아 독일. 엄친아 독일. 아 쿠텐탁. 나 또 이 발음이 잘 안 좋은데 이힐리비티 독일. 이렇게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고 세입자 거주 권리를 보호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보완책이 아닙니까? 공공 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 이런 목소리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공공 임대주택은 그 무주택 서민들이 장기간 저렴하게 머물 수 있는 그런 주택을 말하는데요. 공공 임대주택을 늘려서 공급을 하면은 지금 이제 저희가 겪고 있는 전세 대란의 어떤 중요한 해결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 주택 중에서 이 공공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데,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한 20%에서 30% 정도가 보급률을 차지하고 있어요. 공공 임대주택이. 특히 네덜란드의 수도죠.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는 그 보급률이 60%에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5% 정도 되는데 약 100만 호 정도 지금 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그 임대 가구의 그 전체 숫자가 한 800만 호 정도 돼요. 이게 800만 호 중에서 약 100만 호 정도.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계산하면 약 13% 정도만이 그 안정적인 그 이 공공 그 임대주택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꼴이죠. 앞으로 이쪽 많이 늘려야 되겠죠. 네, 뭐 지금은 13%지만 더 늘어나서 네, 서민분들이 더 안정적으로 집에서 두 발 뻗고 잠 좀 자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가을은 이사철이고 정말 전월세 계약철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통상 이 전세 계약 같은 경우에 전세값이 지금 굉장히 높다 보니까 사실 그 전세자금 대출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있을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시중은행에서 뭐 전세자금 대출 상품도 굉장히 많은데, 한국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뭐 근로자 서민 뭐 전세자금 대출, 거기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좀 있어요. 임대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뭐 수도권은 1억 원까지, 뭐 지방은 8천만 원까지 연 3.3% 범위 내에서 이 대출을 좀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이용해 볼 만할 것 같고요. 거기에는 좀 제한 사항이 좀 있는 게 가구원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원 그 이하일 경우에라는 그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금 관련해서 팁을 하나 드리면요. 월세의 경우에 1년간 냈던 월세액 중 최대 750만 원까지, 그러니까 10% 세액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연간 총급여, 그러니까 근로소득자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서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그다음에 월세를 냈다는 증빙 서류, 그러니까 무통장 입금증이라든지 계좌 이체 확인서, 이런 서류를 준비해서 연말정산 때 본인이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그 자영업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은 해당이 안 된다. 자영업은 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던데 그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저도 들은 바가 있어요.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 그 세입자가 이런 걸 신청하면 주인이 그 임대 소득을 얻었던 그런 거 드러나니까 그걸로 인한 세금도 더 내야 되고, 그래서 실제 세입자한테 내가 그것 때문에 돈 더 내야 되니까 그럼 몇만 원 더 내, 그런 주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월세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작년부터는 확정 일자가 없더라도 전입 신고만 하시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현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런 폐해가 있었었는데 이제 집주인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임차 기간 포함해서 5년 동안에만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임차 기간이 2년이신 분들은 임차 기간 끝나고도 3년 이내에 신고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사는 동안 집주인 눈치 굳이 안 보시더라도 혜택을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까지 좋은 정보 아주 알차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좀 아쉽네요. 월세 세액공제가 저희 같은 자영업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후배 개그맨들 약간 어려운 친구들도 많고 하거든요.
이게 저소득 자영업자한테까지만 해도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요. 가을 이사철을 맞아서 전월세 대란을 맡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작게라도 모여서 계속 이야기를 크게 펼쳐나간다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주거복지 선진국으로 향할 수 있는 그날 오지 않을까요? 자, 이제 명절도 끝났고 우리 주부들에게 휴식의 시간을 좀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 가을 날씨도 좋고요. 관광열차 많이 운행되는데 와인 열차도 있고요. 또 농어촌 체험 관광 열차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여행 떠나보시죠. 예? 떠나요. 아, 저는 사실 요즘 환절기라 네. 감기가 좀 걸린 것 같아요. 아. 기관지도 좀 안 좋고 해서 네. 목소리 벌써 아프잖아요, 목소리가. 좀 오늘. 그런 것 네. 같기도 하네요. 주말에 좀 병원에 좀 가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이런 상식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바로 내일 10월부터 동네 병원 진료비가 인상됩니다. 원래 공휴일에만 적용했던 금액이 이제 토요일 오전에도 적용이 되는 건데요. 5,200원으로 500원이 인상됩니다. 아, 왜 내가 가려고 할 때 올라요, 하필이면. 내일부터 아. 내일부터. 왜 하필이면 왜 아플 때 가려고 할 때부터 안 오냐고. 왜 오르냐고. 네. 그냥 진료비 올리는 거 상관없습니다. 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건강보험 보장료를 높여주던지 아니면 건강보험료를 낮춰주던지 우리가 전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국민한테 좀 돌아와야 되잖아요. 좀 돌려주세요. 자꾸 올리지 말고. 아, 김기열 멋있다. 우리 KBS 개그맨 중에 가장 이빨 소리를 잘하는 개그맨 김기열. 웃기는 거 빼고는 잘 찾아갑니다. 점. 칭찬인지 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김기열 씨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는 좋은 소식 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먹고 사는 이야기쇼 경제 가마솥. 넓은 정원 불장에 있는 큰 집 사는 곳 요즘 세상 예쁜 여자 사로잡는 곳